아우라 그룹의 40층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그 누구도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한 남자, 얼음 왕자라 불리는 총수 강지훈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신규 사업 계획서의 허점을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의 논리적인 지적에 보고를 하던 임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강지훈은 그런 사람이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데이터와 결과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남자.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고성이 들려왔다.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외침과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모든 임원들이 놀라 문 쪽을 쳐다보았지만 강지훈은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이런 소음은 그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일 뿐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이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소녀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낮고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고 맨발이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겁에 질린 눈동자가 보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겁먹은 작은 짐승처럼 그들의 손길을 믿을 수 없는 민첩함으로 피하며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보안 요원들은 이 불미스러운 사태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은 오직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강지훈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듯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작지만 분명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보. 그 단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고 울음이 터져 나올 듯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여보, 나 이제야 당신을 찾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강지훈의 얼음 같은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녀의 눈 속에서 보았던 광기가 아닌 너무나도 순수하고 절박한 어떤 감정이었다. 알 수 없는 데자뷰가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누군가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강지훈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모두 나가.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임원들은 황당함과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하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웅성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거대한 회의실 안에는 오직 강지훈과 낯선 소녀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이제 위협적인 존재들이 사라지자 소녀는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가녀린 팔에 닿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소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밖에서는 이미 이 소동을 눈치챈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을 터였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오늘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차를 대기시켜 손님을 모시고 나갈 거니까. 전화를 끄는 그는 여전히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손길을 잡는 것처럼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이 정체불명의 소녀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이끌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얼음 같던 성벽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세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곳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 그리고 흑백의 무채색으로만 이루어진 거대하고 미니멀한 요새였다. 모든 물건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잘 설계된 거대한 기계의 내부와도 같았다. 그 완벽한 질서의 세계에 윤서아라는 혼돈의 존재가 던져졌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낯선 공간 안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굴었다. 자동으로 열리는 커튼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었고 처음 보는 로봇 청소기를 신기한 장난감처럼 쫓아다녔다.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은 강지훈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질서와 규칙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 안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소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성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가 마치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뭐지? 어디서 왔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하지만 소녀의 대답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하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제 이름은 서아예요, 윤서아. 그리고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우는 처음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으로 서재를 나와버렸다. 그는 즉시 김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호시설 기록을 다 뒤져서라도 가족을 찾아내. 당장 내 집에서 저 여자를 내보내야겠어. 하지만 길거리에 그냥 내다 버릴 수는 없으니. 그의 마지막 말에는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대표의 기이한 명령에 난감해했지만 곧바로 유능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대조부터 시작해 경찰 내부망을 통해 그녀의 지문과 얼굴을 조회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윤서아라는 여자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았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우는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이 불청객과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순수함은 그의 단단한 방어벽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에서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나가보니 서아가 그의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악보도 없이 어린아이가 장난치듯 건반을 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름다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이었다. 그 음악은 마치 길 잃은 영혼의 울음소리처럼 강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연주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더 이상 귀찮은 문제, 덩어리가 아닌 깊은 상처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얼음 성벽에 또 하나의,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조사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다. 김 비서실장은 마침내 빈손으로 강지훈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님, 불가능합니다. 윤서아라는 여성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출생 기록도 가족 관계도 그 어떤 공적인 기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보고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강지훈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이성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전문 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낯선 감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그는 거실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거대한 소파 구석에서 쿠션을 꼭 껴안은 채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잠들어 있을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은 듯 평화로워 보였다. 그 무방비한 모습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담요를 그녀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잠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그의 완벽한 집뿐만 아니라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까지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이 소녀를 다시 혼자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강지훈과 윤서아의 기묘한 동거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태양그룹의 딸이자 강지훈의 정약혼 약혼 여인 오수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언제나 완벽하고 우아한 그녀에게 자신의 남자가 될 강지훈의 곁에 정체불명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다. 오수진은 강지훈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직접 그의 펜트하우스를 급습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결한 무언가를 직접 확인하고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회사에 나가고 없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윤서아였다. 오수진은 서아의 남루한 행색과 순진한 표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 애구나. 지훈 씨가 길에서 주워왔다는. 그녀는 서아의 앞에 다가와 마치 여왕이 미천한 하녀를 대하듯 오만한 자세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서아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겁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오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얘, 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니, 너 같은 애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지훈 씨는 곧 나와 결혼할 사람이야. 그의 옆자리는 내 것이지 너 같은 정신 나간 고아의 자리가 아니라고. 알아들었으면 더 추해지기 전에 네가 기어 나왔던 구멍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잔인한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를 찔렀다. 서아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오수진의 우아한 얼굴이 점차 과거의 끔찍한 악몽 속 괴물의 형상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 속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환각에 휩싸였다. 아니야, 아니야. 서아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불이야, 무너져. 안 돼, 약속, 지킨다고 약속했잖아.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끔찍한 공포 속에서 발작하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그 광기 어린 모습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옥도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거실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바닥에 쓰러져 발작하는 서아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오수진.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었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오수진을 거칠게 밀치고 곧장 서아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을 자신의 품에 안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 서아야. 내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그의 반복되는 위로에 서아의 격렬했던 발작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서아가 지쳐 잠이 든 후에야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오수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분노에 오수진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지훈 씨, 저 애는 미쳤어. 저런 애를 어떻게 집에 들일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나가.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서아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태양 그룹이고 뭐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의 살벌한 경고에 오수진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과 충격에 휩싸인 채 펜트하우스를 떠나야만 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든 서아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공포 속에서 외쳤던 말들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불, 무너짐, 그리고 약속. 그것들은 결코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끔찍한 과거의 흔적이자 그녀의 닫힌 기억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이제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미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닌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변덕스러운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한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수진이 떠난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강지훈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 윤서아가 공포 속에서 외쳤던 단어들이 불, 무너짐, 약속, 마치 저주처럼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 단어들은 그가 오랫동안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봉인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불길한 노크 소리 같았다. 그날 밤 강지우는 악몽을 꾸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아닌 작고 무력한 어린 소년이 되어 있었다. 사방은 온통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고 비명과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는 무거운 콘크리트 잔에 밑에 깔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먼지 가루가 들어와 기침이 터져 나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보다 더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소녀는 그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무서워. 엄마, 아빠. 어린 강지훈은 자신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소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에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냈다. 그는 소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어린 아이답지 않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 내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강지훈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지난 10수년간 그의 부모님과 정신과 의사가 애써 지워주려 했던 그의 유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끔찍한 트라우마의 편린이었다. 그는 애써 그 기억을 다시 묻으려 했지만 서아의 등장은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의 냉정한 모습을 되찾으려 애쓰며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실장, 15년 전에 있었던 그랜드 팰리스 쇼핑몰 붕괴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줘. 뉴스 기사 공식 보고서, 생존자와 희생자 명단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김 비서실장은 대표의 뜬금없는 지시에 의아했지만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강지훈에게 모욕적으로 쫓겨난 오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낸 윤서아라는 존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대신 문제의 근원인 윤서아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동원하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를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 여자의 과거를 찾아내 만약 없다면 만들어내서라도. 오수진은 해결사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의사를 매수하든 가짜 경찰 보고서를 만들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정신병자라는 증거를 만들어. 나는 그 여자가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에 평생 갇히게 되기를 원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잔인하고 냉혹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몇 시간 후 김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강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파일 안에는 15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대형 참사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실 공사로 인해 주말 오후에 쇼핑몰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는 생존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희생자 명단을 훑어 내려가던 그의 손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윤 씨 일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는 모두 사망자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 아래 막내딸의 이름 옆에는 다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윤서아 당시 7세 실종 및 사망 추정.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파일에 첨부된 당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배포되었던 낡은 흑백 전단지를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겁에 질린 표정의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사진은 낡고 흐릿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선명했다. 그것은 매일 밤 자신의 집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담아 자신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동자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폭풍처럼 나타난 소녀는 15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극의 유령이자 그 자신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지옥의 또 다른 생존자였다. 그녀가 외쳤던 불과 무너짐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었고 그녀가 애타게 찾던 약속은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 그녀에게 건넸던 잊혀진 맹세였던 것이다. 강지훈은 전단지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둡고
그리고 끈질기게 그의 삶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한 소녀를 향한 어린 시절의 철없는 약속 그 이상의 것이었다. 자신과 윤서아의 과거가 15년 전에 끔찍한 참사 현장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미스터리나 문제 덩어리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이 잊어버렸던 과거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가장 확실하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국내 최고의 아동 트라우마 전문 심리 상담가인 김수연 박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김 박사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의사였다. 강지우는 서아가 단순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판단을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과거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첫 번째 상담은 매우 힘겹게 진행되었다. 서아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 앞에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오직 강지훈의 옷자락만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김 박사는 그런 그녀를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겁먹은 동물에게 다가가듯 조심스럽게 서아의 세계에 노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상담 내내 서아의 곁을 지켜야만 했다. 김 박사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서아가 강지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를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상담이 끝난 후 강지훈에게 설명했다. 서아 양에게 강 대표님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님은 그녀의 무너진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탱해주는 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그 앵커 역할을 굳건히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녀의 말은 강지훈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서아의 보호자 역할을 회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치유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이 15년 전에 했던 잊혀진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몇 주에 걸쳐 상담이 계속되었다. 김 박사는 미술 치료와 놀이 치료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서서히 서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서아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아주 작고 어두운 사각형 안에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를 그렸다. 그리고 그 사각형 밖은 온통 검고 붉은색의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관찰실의 유리 너머로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 작은 그림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더 생생하게 15년 전의 지옥을 증언하고 있었다. 서아의 무의식은 여전히 그날의 어둡고 좁은 잔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옆에 있던 작은 소년의 손과 그의 약속뿐이었다. 마침내 김 박사는 강지훈에게 서아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서아 양이 대표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7살 소녀에게 지켜주겠다는 또래 아이의 약속은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조각난 그녀의 정신은 그 약속을 한 소년을 평생 자신을 지켜줄 궁극적인 존재, 즉 남편이라는 상징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강지훈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이제서야 서아의 행동에 담긴 너무나도 순수하고 절박한 믿음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미친 행동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비로소 실감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서아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끔씩 단어가 아닌 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상담이 끝난 후 병원 정원에서 꽃을 구경하던 서아는 문득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길 잃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곳에는 슬픔을 간직한 한 젊은 여성의 깊고 맑은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진짜 자아의 희미한 불꽃이 아주 잠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정신적으로 아픈 소녀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용감한 생존자로, 그리고 자신이 잊어버렸던 소중한 약속의 수호자로 보게 되었다. 그의 책임감은 이제 더 깊고 더 개인적이며 훨씬 더 강력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기꺼이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이 윤서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용한 노력을 시작한 그 순간, 세상은 그들의 평화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강지훈에게 거절당하고 굴욕감을 느낀 오수진은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했던 해결사를 통해 얻어낸 정보와 사진들을 돈에 굶주린 연예부 기자에게 익명으로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연예 매체의 단독 특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얼음 왕자 강지훈 총수 정신 이상 여성과 펜트하우스에서 비밀 동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몰래 촬영된 서아가 펜트하우스에서 아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었다. 기사는 그녀를 정체불명의 스토커 혹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위험인물로 묘사하며 강지훈의 사생활과 경영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로비는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강지훈은 모든 주주와 임원들의 질타를 한몸에 받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굳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를 향한 불신과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공격의 서막에 불과했다. 언론의 스캔들로 회사가 혼란에 빠진 바로 그 틈을 타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아우라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아우라 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핵심 인재들은 경쟁사의 몇 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한받고 연이어 회사를 떠났다. 개발 중이던 신기술 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를 정확히 노리는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강지훈은 생애 최악의 위기 속에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처음에는 그 역시 이 두 가지 사건, 즉 서아에 대한 스캔들과 회사를 향한 공격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명석한 두뇌는 곧 이 두 가지 공격의 배후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베리타스 캐피탈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도록 지시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돈 세탁 과정 끝에 마침내 자금의 뿌리가 드러났다. 그 돈의 일부는 바로
오수진의 아버지 오 회장이 이끄는 태양그룹의 건설 자회사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건설 자회사의 이름, 그것은 15년 전 그랜드 팰리스 쇼핑몰을 지었던 바로 그 회사였다.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15년 전의 끔찍한 비극을 덮기 위한 거대한 은폐 작업의 연장선이었다. 오 회장은 자신의 범죄 현장에서 살아남은 두 명의 생존자, 즉 자신과 서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강지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혼란 속에서 마지막 증인인 서아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강지훈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제 그에게 회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서아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즉시 펜트하우스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그의 집은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꺼지지 않는 모니터 불빛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폭락하는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다른 쪽 화면에는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 된 서아가 자신의 방에서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자신을 향해 얼마나 끔찍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지훈은 이제 이 싸움이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들의 공유된 트라우마를 만들어낸 괴물에 맞서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처절한 전쟁이었다. 적은 이미 공격을 시작했다. 이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격해야 할 차례였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반격을 위한 첫 번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자신과 윤서아를 향한 공격의 배후에 15년 전의 악몽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강지훈은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로만 일관하지 않았다. 그는 반격을 위해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자원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비밀리에 전쟁 상황실을 꾸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태양그룹 오 회장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지휘 아래 아우라 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비밀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이트 해커들은 15년 전 그랜드 팰리스 쇼핑몰 붕괴 사고의 경찰 수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고, 금융 분석가들은 당시 태양건설의 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집요한 노력은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찾아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가 사건이 성급하게 종결된 직후 의문의 돈을 받아 경찰을 그만두고 태양그룹의 고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당시 태양건설이 값싼 저질 자재를 사용해 막대한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비밀 회계 장부의 일부가 해커들에 의해 복구되었다. 모든 정황은 오 회장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지훈에게는 그의 숨통을 끊어 놓을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를 쥐고 있을 유일한 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는 바로 15년 전 쇼핑몰의 설계를 총괄했지만 의문의 이유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업계에서 매장당했던 건축가 이진석이었다. 이진석은 현재 초라한 변두리 아파트에서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늙은 건축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문조차 열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5년간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강지우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펜트하우스 정원에서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서아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선생님, 강지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선생님의 침묵이 저 아이의 시간을 15년 전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도 그날의 잔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난도 없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아의 모습을 본 늙은 건축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지난 15년간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죽어간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비명에 시달려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강지훈을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15년간 그의 목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오 회장은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그에게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그가 양심상 이를 거부하자 오 회장은 그의 가족을 위협하며 강제로 설계 변경안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업계에서 매장시켜 버렸던 것이다. 늙은 건축가는 흐느끼며 방의 벽지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15년간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온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오 회장이 직접 저질 자재 사용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와 변경되기 전의 원본 설계도였다. 그것은 오 회장의 탐욕이 어떻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를 증명하는 피 묻은 증거였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강지훈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 한 명인 오 회장의 진짜 얼굴은 자신의 부를 위해 수백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희대의 살인마였던 것이다. 아우라. 그룹을 향한 그의 공격은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마지막 생존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이다. 강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태양그룹의 조직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가장 위에는 자비로운 기업가의 미소를 짓고 있는 오 회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그의 딸인 오수진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비극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자신의 약혼녀는 자신과 서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원수의 딸이었던 것이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제 이 싸움을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를 지키거나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15년 전의 대학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 괴물의 대를 끊어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손에 쥔 강지훈은 가장 먼저 오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 말 없이 늙은 건축가의 자필 진술서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진술서를 읽어 내려가는 오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부와 명예가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거짓말.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괴물의 딸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 강지훈이 건축가를 만났다는 사실은 곧바로 오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마지막 불씨, 윤서아를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계집애를 납치해, 그리고 사고로 위장해서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더 이상 어떤 증인도 남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자의 섬뜩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날 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가 위치한 초고층 빌딩 전체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은 납치 작전을 위한 교란 작전이었다. 보안팀의 인력 대부분이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외부로 나간 그 순간,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한 무리의 괴한들이 펜트하우스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전문 킬러들이었다. 그들은 소음총과 마취총을 이용해 내부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서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괴한들은 그녀를 검은 자루에 담아 자신들이 왔던 길을 통해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 강지우는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던 중 서아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거대한 분노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에 처음 느껴보는 극도의 공포만이 남았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이사회의 모든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맹수와도 같은 강지훈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회의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전쟁 상황실로 달려갔다. 이제 회사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다. 윤서아를 되찾는 것.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정보력,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자산, 그리고 심지어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계 인맥까지. 그는 서울 시내의 모든 CCTV를 해킹하여 납치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유일한 것을 되찾으려는 한 마리의 굶주린 늑대였다. 차전에 그는 전쟁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노려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수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모두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찾아내.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버려. 오 회장이 일으킨 폭풍은 이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더 거대한 폭풍을 깨우고 만 것이었다. 강지훈은 이제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있었다. 15년 전 어둠 속에서 소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소녀는 이제 그녀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허리케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복수의 폭풍이 서울의 밤을 향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동원한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력은 거대한 감시 위성처럼 서울 전체를 훑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화이트 해커들은 도시의 모든 CCTV와 교통 통제 시스템을 장악했고 윤서아를 태운 납치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추적은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건설 현장이었다.
강지훈은 그 장소의 정보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곳은 15년 전 그랜드 팰리스 쇼핑몰을 지었던 태양건설이 추진하다가 자금 문제로 버려둔 또 다른 프로젝트 부지였다. 오 회장은 서아를 그녀의 악몽이 시작되었던 곳과 똑같은 장소에서 끝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훈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홀로 가기로 결심했다. 섣부른 경찰의 개입은 서아의 목숨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며 1시간 뒤에도 연락이 없으면 모든 것을 언론과 경찰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서아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어둠이 내린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버려진 건설 현장은 거대한 유령 도시와도 같았다.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건물들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울부짖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갇혔던 그날의 악몽과도 같은 풍경 속에서 오직 서아의 흔적만을 쫓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그는 건물의 가장 깊숙한 지하 주차장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서아는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오 회장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서아를 내려다보며 마치 승리자처럼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모든 증인은 사라지는 거다. 너와 강지훈 둘 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에 오 회장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다니 어리석은 놈. 오 회장이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강지훈은 전문적인 싸움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전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남자였다. 그는 주변의 쇠 파이프를 무기 삼아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처절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강지훈은 점차 한계에 몰리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가 부하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입구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한 대의 차가 미친 듯이 돌진해 들어왔다.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대화 이후 혼란 속에서 아버지를 미행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진짜 괴물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녀가 절규했다. 오 회장은 딸의 등장에 경악했다. 수진아, 네가 왜 여기에? 당장 비키지 못해. 하지만 오수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몰아 부하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 혼란을 틈타 강지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의 예기치 못한 배신은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부하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오 회장의 앞에 섰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오 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서아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마치 15년 전 어둡고 무서웠던 건물 잔해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녀의 귓가에 그때와 똑같은 약속을 속삭여 주었다. 이제 괜찮아 서아야. 내가 왔어. 내가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아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오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체포되었다.
오수진은 자신의 차 옆에 서서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사람을 살렸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강지우는 지쳐 잠이 든 서아를 품에 안고 어둡고 축축했던 지하 주차장을 걸어 나왔다. 그를 맞이한 것은 현란하게 터지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었다. 그는 15년 전과 똑같이 지옥 속에서 그녀를 구해냈다. 그는 마침내 잊혔던 자신의 약속을 지켜낸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그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 회장 일당이 모두 체포되면서 15년간 대한민국을 속여왔던 거대한 비극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오 회장의 범죄에 연루되었던 모든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한동안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인해 거대한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어진 재판에서 오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모든 죄를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였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속죄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오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의 거짓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훈과 윤서아에게는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다. 그날의 충격으로 서아는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마주해야 하는 힘겨운 여정이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에서 지켰다.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서아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따뜻한 보호자였다. 그는 회사의 모든 일을 김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오직 서아의 치유에만 전념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심리 치료를 받았고 그녀가 악몽을 꿀 때마다 밤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아는 서서히 변해갔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공포와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24살의 젊은 여성 본연의 맑고 생기 있는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그의 이름을 지훈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강지훈 역시 변해가고 있었다. 서아의 순수함과 따뜻함은 그의 얼음 같던 마음의 벽을 완전히 녹여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만으로 세상을 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웃고 울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평범한 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회사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우라 그룹은 이전보다 더 인간적이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계절을 보냈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지훈은 서아를 데리고 한적한 공원을 찾았다. 그곳은 15년 전 그랜드 팰리스 쇼핑몰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자리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추모공원이었다. 두 사람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섰다. 서아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오빠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 보였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서아야,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15년 전 어둠 속에서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지. 그건 어린 시절의 두려움 속에서 나온 맹세였어. 하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하는 약속이야. 평생 너의 곁에서 너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너를 웃게 해주는 남편이 되어줄게. 나와 결혼해 주겠니?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고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비는 마침내 그쳤고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얼음 왕자의 성벽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에게 완벽한 안식처를 찾아냈다. 과거의 악몽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눈부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